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그 중요한 것을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주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멀리 무슨 뭐 국제 뉴스, 해외 뉴스 이런 정도로 들렸는데 요즘 아주 경고가 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이건 곧 크게는 중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동에 뭔가가 잘못되면 항상 일반인들에게도 뭐 세계 평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일 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금요일에 주식시장 무척 나쁘고 오일값 많이 올라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선박, 그 선박을 빌린 그 선박의 기는 상선이죠. 포르투갈기였는데 바로 이런 그 화물선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뭐 화물선 잡을 땐 나포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다 다른데 저는 왜 다 다른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란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납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억만장자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헬리콥터를 타고 화물선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 지난번에 뭐 후티 반군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잡고 할 때 미군이 했었던 그런 것과 비디오 보니까 똑같더군요. 컨테이너 더미로 내려와서 이 화물선을 납포했는데 선박에 2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슬러 올라가자면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주재 영사관을 공습을 해서 건물도 무너뜨리고 게다 대고 7명은 그야말로 아주 이란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란 그 혁명 수비대장도 있습니다. 시리아 쪽과 그쪽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혁명 수비대 7명까지 살해를 했죠. 그러면 일단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은 치외 법권에 들어가는, 거기는 이제 이란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버렸고, 그 뒤에 이란이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완전히 세계가 비상사태인 거죠. 이 비상사태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주말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sooner or later, 어떤 사람은 이틀 안에, 말하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화물선만 잡은 겁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고 긴장이 됐죠. 왜냐하면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스라엘로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란이 경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은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유럽연합이 이란을 테러 조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란의 군대를 테러 조직으로 선포를 하고 이란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배가 뭐 포르투갈 기를 들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럽 연합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미국은 어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여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군도 이제 그 주변에서 조금씩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의 공격보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러한 그 화물선 납포가 먼저 있었잖아요. 이란이 화물선을 납포한다든지 하는 일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내부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팔레스타인 공격을 해서 북부서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가장 남쪽인 라파라는 곳에 지상군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하마스의 근거지가 있다 해서 미국은 거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도 가자 지구에 있는 220만 명, 2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가라고 안전하다고 해서 쭉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뭐 3만 3천 명 이상이 숨졌고 그 배 이상이 부상을 했고,
이제 집도 절도 다 잃어버린 파괴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라파에만 지금 뭐 100만 명이 넘게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지상군 보낸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스라엘은 미국 말을 지금 안 듣고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거기서 아주 분쇄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도 공습을 했는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원래 사이가 나쁘죠.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뭐 전부 사방팔방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무슨 뭐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예멘이라든가 뭐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이란이 하마스도 지원을 하고 레바논의 뭐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후티 반군도 다 이란이 지원을 하죠. 돈으로나 무기로나. 그러니까 이란하고도 뭔가를 단판을 짓고 싶은 게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도 공격을 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로부터 치외법권에서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뭔가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헤르무즈래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납포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스라엘이 반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리 발표했습니다. 우리 중동 전쟁 하고 싶지 않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뭐 정교하게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붙인 말입니다. 잘 조정을 할 것이다. 정교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계속 이스라엘과 미국이 게싱 게임 있죠? 추측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나가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좀 살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게싱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너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지금 이제 화물선 하나 납포를 해봤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 이스라엘도 그 대응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아니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술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이미 경계 태세인 그런 그 지역이고 미국이 계속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미국이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에게는 살살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만 대응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대응을 해야지 되니까 이게 참 계산을 잘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란에도 실용주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란에도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파는 자제하자.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매파는 강한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무슨 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 아야톨라 카메네이 수프림 리더죠. 이 수프림 리더는 강하게 가야지 돼. 하기 때문에 이란 지금 기본적인 정권에서 비둘기파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그건 아랍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란에 자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카메네이, 아야톨라 카메네이 이 수프림 리더를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강성이 더 강하다면 그게 지금 지켜봐야지 될 거죠. 이란에서 비둘기파가 강한가, 매파가 강한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전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자제해라 하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고 독일은 이란에서 독일 사람들 떠나야지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국무부에도 그 외교관과 스태프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외교관과 스태프들까지 떠나라고는 아직 안 했거든요. 여행을 자제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는 무슨 뭐 텔라비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겨준 이스라엘의 수도 텔라비브라든가 예루살렘 이런 큰 지역 바깥에 외곽에는 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보면 그 내부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경고하느냐가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와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둘러싸여 있으니까, 적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무슨 뭐 사흘치의 식량 여러 가지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히 없는가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그 로컬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추가 어떤 그 주의사항 같은 것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중동이라는 종교도 다르고 서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하는 그 중동에서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실제로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지도자들도 뽑고 그러는 그 이란을 뭐 얼굴색도 비슷하고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뭐 기독교와 거리는 있지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떠받들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 중동 한가운데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해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말 듣지 않아도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다 하면 미국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 이란은 성공 못할 거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잘 무마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주변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을 뺏고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계속 1948년 이후에 억압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지 된다. 우리가 살자면 하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을 뺏어서 우리가 사는데 그걸 땅을 뺏긴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일단 우리는 국가를 만들고 사니까 할 수 없지. 우리가 살려면 너희가 죽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중동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두 개의 국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그 사정, 이스라엘의 로비라든가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동 전쟁이 퍼지나?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글쎄요, 제가 그냥 언론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정통한 의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계 태세보다는 조금 더 위인 그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개생 게임일 뿐이고 모든 일은 일어나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도 굉장히 뭐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그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요소이고요. 어쩌면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업로드가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빨리 끝내야지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중요했었던 몇 가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낙태와 2024년 선거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애리조나주가 1864년도에 법을 들어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이 될 수도 있어요. 14일 안에였으니까 며칠 전에. 이건 근친상간,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 산모의 뭐 생명이 위험한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애리조나주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고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요즘 낙태 그렇게 하는 건 인기가 없으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또 딱 달라붙어서 우리 대법원 판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강해서 그리고 애리조나도요 대법원 그 판사들이 전부 공화당입니다. 전부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에 가서 미국에서 낙태를 금지하게 되는 그 설계사는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설계사인 건 맞죠. 연방 대법관 3명을 임명을 해서 그 3명과 원래 있었던 보수 3명이 합쳐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낙태를 주정부에 맡겨놓으니까 주정부에서 임신 심지어 플로리다, 뭐 텍사스 6주일만 넘어도 산모는 그 당시에 임신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낙태가 안 된다. 이런 법을 가지고 오게 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연방 대법관 임명이니까 설계사 인 건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이 설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를 계산을 하는데 트럼프의 매와 같은 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낙태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비빔밥 방안을 이번 주에 내놨습니다.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는데 주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보수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비디오를 발표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저거 뭐야?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대신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공화당에서 전국적인 낙태를 금지하는 안을 만들어 오더라도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칙이 아닌 정치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저 말을 믿으면 안 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때 본인의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그나마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전국적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사실은 가장 진보적인 결정이긴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얘기가.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미국이 프로라이프가 공화당이 아주 목숨처럼 지키는 거거든요. 개인의 생활과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표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시골 사람들. 본인들의 와이프나 본인들의 딸이 낙태를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성적인 생활이 자유로운데 어린아이들이 13살, 12살 이때부터 성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엘리트 그룹에서 학교도 막 다니고 한창 다니고 하는 그런 나이에 아이 나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본인들 자녀들한테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본인은 목사지만 자녀들은 목사 아니잖아요. 딸이 13살, 14살 때 임신을 하면 목사 아버지가 낳아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어머 우리 딸 아이 낳아야지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 낙태에 관한 입장이 뭐 1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원칙에 따른 어떤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내 포지션은 혼돈 상태다. 뭐 주정부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 낙태를 금지한다. 이렇게 딱 그 연단에는 써놓고는 그런데 내 포지션은 그 혼돈의 상태다. 혼돈의 상태에 맡기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다. 이런 거고 그 밖에 이제 월요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돈 주고 그 잠자고 돈 줬다는 것 때문에 기소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주면서 온갖 거짓말을 해서 이게 비즈니스 비용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 기소된 재판이 결국은 몇 번이나 날짜를 연기시켜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공화당을 포함해서도 전체적으로 64%가 이 케이스도 심각하다라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면은 공화당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런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은 한국과 다른 거죠. 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지지를 하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투표까지 했잖아요. 미국의 공화당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언짢아 하시는, 거슬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아주 정말 후져졌어요. 미국도 많이 후져졌지만 트럼프를 맹신하는 공화당에서조차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법원이 판결을 했으면, 그러면 대통령 하면 안 되지. 정치인 하면 안 되지. 이게 미국의 공화당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십 퍼센트는 있습니다. 여론도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전국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스윙 스테이트나. 결국은 월요일에 저는 그 재판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제력이 어디까지 갈까 이걸 이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미 데니엘스 그리고 무슨 뭐 많은 트럼프가 보기도 싫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가고 싶을 것이고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여러 재판에서 막 재판장을 향해서 검사를 향해서 스텝을 향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기자회견하고 소셜미디어에 열심히 써대고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벌을 좀 강하게 받은 거죠. 도저히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빛이 없다 해서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있을 이 재판에서도 트럼프의 자제력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합니다. 하원 의장과 어제 미팅했거든요. 마이크 존슨이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무슨 연방정부 문 닫는 것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마이크 존슨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말 자리를 내놓을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것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간 또 공화당이 엄청 싫어할 거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한 5개월, 6개월 전보다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그럴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트럼프의 맹종에서 어떤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끝까지 어떤 보복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만약에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면 정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려고 트럼프 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을 만나고 나서 이 마이크 존슨을 그대로 이 하원 의장 자리에 있게 하는 쪽으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이 저 사람 하원 의장에서 쫓겨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내 친구인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이 마이크 존슨이 잘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존중할 거야. 그러니까 살살해라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개기일식이 있어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뭐 달라스에서도 뉴욕에서도 뉴욕은 이제 날씨가 조금 흐렸다고는 하지만 많이 보셨는데요. 개기일식도 이렇게 시사만평으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클립스. 누가 아나요? 여러분 아주 빅 이벤트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캄캄하게 되는 캄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빅 이벤트의 그 이름을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언스 과학 시간이군요. 칠판 보니까 달과 태양과 이 지구가 일직선인데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 달이 태양보다 크기가 4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지구와 가까우니까 딱 일직선이 되니까 커 보여서 커져서 태양을 확 가려버리는 거 몇 분 동안. 그래서 지구가 캄캄해지는 거.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클립스를 물어본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트럼프의 재임, 트럼프의 세컨 텀?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특수 안경을 썼었어야지 되잖아요. 선글라스 갖고도 안 됐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카드보드 이런 박스에 좀 구멍 뚫어서 이렇게 뭐 핀홀이라고 써 있네요.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분은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클립스는 아니 나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나 이클립스 때문에 이 상자 쓰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은 what 이클립스? 그게 뭔데? 나는 트럼프에 관한 레이티스트 뉴스를 피하려고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클립스. 트럼프라는 달의 얼굴이네요. 달아 미안하다. 달이 이제 거의 이거 뉴욕 쪽 그쪽에 해당되지 않나요? 달이 완전히는 아니고 거의 가렸습니다. 거의 가렸는데 무엇을? 진실이라는 것을. 90% 정도는 가린 것 같이 보이잖아요. 80% 정도입니까? 해서 사실을 한 20%, 10% 섞고 그리고는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냥 싸움하는 게 좋은 것인지 트럼프를 아무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캄캄해졌잖아요. 완전히 이건 100%네요. 개기일식이 돼서 캄캄해졌는데 그 띠만 보이네요. 그런데 공화당이 코끼리가 말하네요. 이것도 바이든 탓이야. 뭐든지 다 잘못되는 건 전부 그 바이든 탓이고 잘 되는 것은 전부 트럼프 탓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2045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도 이클립스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는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바빠서 그 시간에 하늘을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주 중요했었던 것이 미국, 일본 정상회담,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이었는데 정규방송 시간에 너무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앞쪽에 전해드려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클립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또 방송 그 아래 보면은 제가 항상 뭐 0000초 헤드라인 2분 45초 뭐 이렇게 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클릭하시면 그 부분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상하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세계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끌어 주세요. 미국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없는 인도 태평양에서는 정말 언제 그 처절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일본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고 필리핀과 이렇게 3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요즘 남중국해에서 이제 부딪힘이 많이 있으니까 중국의 어떠한 도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리핀을 중국이 도발을 하면 필리핀과 미국의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필리핀의 함대, 항공기, 뭐 육군 어떤 공격을 중국으로부터 받던 우리 미국은 필리핀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일본과는 경제적인 협력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중국을 생각을 해서 미국이 이쪽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계속 이제 뭔가를 늘려가고 뭐 이건 한미일 공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이제 일본과 미국과 영국도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일본 또 인도, 호주, 미국도 역시 어떠한 그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축을 하고 하는 그런 그것으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에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경제는요, 이번 주에 finally 이자율이 11월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지 몰라. 안 올린다는 건 아니에요. 12월까지 공개시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말에는 막 인플레이션이 막 잡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도에 이자율을 한 6번, 7번 내리지 않을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4번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한두 번이라는 게 이제 11월 이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경제는 기본적으로 좀 건전해 보입니다. 임금도 낮아지지 않고 그런데도 이게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도 굉장히 이번 주에 흔들렸습니다. 한국 총선도 많이 말씀드렸고 욕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뭐 어제도 그제도 앞부분에 한국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에서 보는 것 또 해외에서 보는 것 이제 게다 대고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세 사람은 협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성과도 앞으로는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한일 관계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능적으로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건 이제 BBC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이던 무엇이든 와이프 문제든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고집불통이어서 그런 건지 협치를 하지 않았건 뭐 파 사건이건 이종섭 전공의 파업 사건이건 어쨌든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어도 해외에서는 서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면서도 본인이 나가는 한국이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지 되겠구나. 지금은 일본과 미국과 같이 방위 조약 같은 것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지도자로 존중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같은 해외에서의 여러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BBC 방송의 예상이고요. 이번에 인사 개편 그 용산 한 것 보니까 그 외교부는 안 했잖아요. 외교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한다. 나가려고 해도 힘이 아마 받쳐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조국 대표도 네임덕, 데드덕 이런 얘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이제 해외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거의 모든 나라가 하는 신용으로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우리가 그래도 다 뭐 합쳐서 일을 해야죠. 이 정도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뭐 이런 게다 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위험할 나라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서 설령 탈퇴한다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토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핵무기가 있는 국가도 있고 나토, 미국이 빠져도 31개국, GDP를 합치면 러시아보다 뭐 10배 많은데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 일본 다 합쳐봐야 GDP가 중국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미국이 필요 없다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내 친구 김정은과 잘 지내야지 돼. 김정은이 불편하다잖아. 군사훈련은 하지 마라. 주한미군 말이야 돈만 많이 들고 다 철군해버려. 전에 그게 굉장히 강력한 그 욕구였다고 함께 일한 그 외교 보좌 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가장 괴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 합니다. 그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은 정규 방송 시간에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떤 때 정말 중요한 그 코어라고 할까요? 어떤 핵심 같은 것을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는 적이 많거든요. 이 O.J. 심슨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그때 방송을 했기 때문에 O.J. 심슨이 재판을 할 때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무슨 병도 앓았다가 그걸 극복을 하고 다리 약간 안짱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USC에서 샌프란시스코 49어로 등등 해서 굉장히 풋볼 선수로서 대스타가 되고 상도 많이 받고 하다가 또 포로제닉 하니까 영화 배우를 하고 광고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과도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니콜 심슨이란 제가 니콜 키드만이라고 했다면서요 어제. 아우 죄송합니다. 니콜 키드만 영화 배우. 니콜 심슨을 뭐 18살 땐가 웨이트레스 할 때 만나서 이 니콜 심슨은 와이시입니다. 금발의 미녀예요. 그리고 O.J. 심슨은 블랙입니다. O.J. 심슨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에서 영화 배우로 광고로 거기까지 갈 때는 그때가 언제예요? 70년대입니다. 굉장히 흑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흑인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도 했고 장벽을 넘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 부인 그때 막 이혼을 했었던 때였거든요. 92년도에 이혼을 하고 사건이 94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전 부인 집 앞에서 칼로 전 부인과 남자친구 젊은 남자친구예요. 미남 미녀예요. 그쪽도 둘 다 백인.
살해했다. 검사는 그때 이제 길 가세리 검사였거든요. 에릭 가세리 아버지. 길 가세리가 검사였는데 이걸 딱 뭐 혈흔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묻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체포되기로 한 날 도망친 거죠. 친구의 차를 타고 도망을 쳐서 포드 브론코를 타고 막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그때 완전히 무슨 뭐 다 사람들이 다 그거 보느라고요. 뭐 1억 5천만 명 당시에 95년도에 인구의 반 이상이 본 거예요. 그거 보느라고 막 주식시장도 주식 거래가 다 멈추고 그랬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뉴스를 오래 했어요. 아이 참. 그랬는데 나중에 판결이 무죄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 인종 문제. 이게 무죄로 나오니까 백인들은 믿을 수 없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무죄야? 흑인들은 와 좋아했었죠. 그때 이제 검사 길가세리는 이성을 압도하는 감성이 배심원들을 지배했다. 인종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배심원의 뭐 4분의 3은 흑인이었어요. 그러나 백인도 있었고 한 명이었어요. 흑인도 뭐 아니 히스패닉계도 2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한 거냐면은 음모적인 사건과 음모론과 인종이 겹쳐서 그런 겁니다. 피도 나왔어요. 그 피가 사건 현장의 피와 이 오제이 심슨 자동차 안에 피가 일치되고 했었는데도 심슨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냐. 완전 스타 변호사들이었잖아요. 킴 카다시안 가문이 그때 유명해졌다니까요.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가 그분은 2003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비교적 돌아가셨는데 그 USC에서 오제이 심슨과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고 헐리우드에 막 비즈니스 관련 그리고 사업도 많이 했어요. 친구였기 때문에 막 오제이 심슨이 그 니콜 심슨 그 살해되기 전에 싸우고 막 이럴 때는 뭐 별거도 하고 할 때는 또 이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인 로버트 카다시안 집에 머물고 했거든요. 나중에 포드 브론코를 타고 도망치기 전에도 그 카다시안의 집에 자신의 친구인 그 집에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도 변호팀에 합류를 했는데 다른 유명한 뭐 사람들과 함께 변호팀에 합류해서 항상 이제 오제이 심슨의 말하자면 집사처럼 옷도 나르고 뭐 전화기 뭐 등등 이런 거를 했었던 사람이 그러면서도 늘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킴 카다시안 가족 전체가 그랬는데 이걸 이 변호팀이 어떻게 변호를 했냐면 카다시안은 전략적인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적인 일을 도우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피 맞다. 자동차 안에서 나온 피와 사건 현장의 피가 일치를 하는데 마크 포먼이라는 경찰이 워낙에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를 오제이 심슨의 차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이 95년도가 몇 년 전에 뭐 라드니 킹을 그렇게 그 흑인을 막 끌어내려서 막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판 조지 플로이드죠. 그랬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구타한 백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막 LA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몇 년 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케이스 자체도 조심스러웠고 마크 포먼이 워낙에 인종차별주의자다. 요즘은 히틀러가 유행이에요. 그때부터 그랬군요. 오제이 심슨의 변호팀이 그를 히틀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백인과 흑인의 결혼 이런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 시드니 포이티어 이런 영화가 왜 나왔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0%가 지지하지 않았는데 오제이 심슨은 흑인이에요. 게다가 되고 니콜 심슨은 백인이고 니콜 심슨의 남자친구도 백인이고 둘 다 젊고 너무 예쁘고 니콜 심슨은 웨이트레스 하다가 오제이 심슨을 만나서 온갖 영광을 누리더니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오제이 심슨에.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머린 다우드가 오델로에 비유를 했잖아요. 무어의 용병인 베니치아의 오델로가 데스데모나를 막
누군가 이하고의 꼬임에 빠져서 막 젤러스해서 살해하고 막 이런 그때의 그 감정.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나중에 이렇게 재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난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오제이 심슨이 살해했다는 거구나 라고 믿은 사람들이 아무튼 많죠.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시대의 상과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는 음모론, 경찰이 심었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죄가 가능했었던 거고, 그 결정적으로는 장갑을 껴봐라. 했더니 피 묻었다가 쫄아든 장갑이니까 오제이 심슨이 이거 작아서 안 맞는데요. 하니까 변호사가 딱 그 존 코크란이 그런 거죠. 배심원들에게. 아니, 사건에 사용됐던 장갑인데 저게 안 맞으면 무죄여야지 되죠? 이렇게 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미국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덜합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50%만 지지했지만 지금은요, 몇십 년 세월이 흘러서 30년 정도 흘렀죠? 94%가, 아니, 그게 어때서 백인과 흑인의 결혼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운데서도 따님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와 결혼을 했거나 아드님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종차별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음모론은 갈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인터넷 같은 것이 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모론 같은 것은 소셜미디어 생기고 너무 커져서 지금 미국 사람들 반은 존 F 케네디 암살자의 뭐 공범이 있다. 뭐 CIA가 개입했다. 뭐 이런 막 가짜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의 4분의 1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분의 1. 그럼 공화당은 더 많겠죠, 이거보다. 조지 소로스가 뭐 세계를 지배하려는 비밀 음모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마 유튜브 보시면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음모론입니다. 3명 가운데 2명이 습관적으로 막 음모론을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능숙한 선동가들이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정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역을 아주 미국이란 나라를 후지게 만들면서 본인이 뭘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오제이 심슨 시대와 지금 달라진 것은 인종차별은 조금 나아졌지만 음모론은 조금 더 강해졌다는 거. 그리고요, 어쩌면 오제이 심슨 이건 이제 어떤 누구죠? 어느 저널리스트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개발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트럼프의 탄생도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뭐 소셜미디어니 뭐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보고 막 몰려가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어프렌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You Fired 이 프로그램이 언제 나왔냐면요. 2004년도가 아마 첫 번째 방송이었을 거예요. 오제이 심슨이 그 선구라는 겁니다. 라이브로 쫙 이런 뭐 범죄의 현장 같은 것이 막 헬리콥터 엄청 떴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너무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과 또 진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막 이제 배심원들의 감정적인 것, 인종적인 것과 함께해서 뭉쳐서 결정적으로 또 배심원도 오제이 심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배심원들도 있었을 테고 장갑이라는 게 명분을 줬으니까 진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실이 아닌 것으로 그건 이제 꼭 선거에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마녀 사냥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오제이 심슨 케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인종 갖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이민, 인종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진실, 여부를 왜곡을 한다는 거. 사실을 무시하고 음모론을 믿게 만드는 그 뛰어난 조정력.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오제이 심슨, 이제 숨졌으니까 다시는 오제이 심슨 말씀 드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그때와 지금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